우리가 중공군, 6.25 때 중공군 얘기하면 인해 전술로 얘기합니다. 인해 전술은 뭐예요? 사람 병력수로, 막대한 병력수로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전술이죠. 심지어는 무기도 안 갖추고 몽둥이와 나무 뭐 이런 걸 갖고 들어왔다라는 상당히 허황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공군은 그런 바보 같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또 인해 전술과 함께 당나라 군대라고 우리가 중국 군대를 멸칭을 합니다. 형편없이 적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그런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준에서 만약에 6.25 중공군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연합군의 주력은 누구였습니까? 미군이었습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을 막 끝낸 세계 최강의 군대였죠.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조직이 해산되고 훈련이 느슨했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주력이 된 연합군을 상대로 중공군이 2년 몇 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은 인해 전술과 당나라 군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이 6.25 전쟁의 몇 가지 중공군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중국이 지닌 모략적인 속성이 얼마나 대단하게 발휘가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중한 개입 과정이 돋보입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갖고 결국 마침내 중공군이 대규모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군대를 투입합니다. 평북 압록강을 넘어서 평북 북쪽으로 진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전쟁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북한이었습니다. 김일성 정권, 조선을 돕겠다라는 항미원조라고 얘기합니다. 항미원조 못지않게 보가위국, 바오자웨이고, 집을 지키고 나라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힘입어서 결국은 압록강을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래 넘었습니다. 마치 밤 안개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히 대규모 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정한 진출선은 평북이에요. 그 대신 미군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미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종군했던 미군 기자들에 의해서 다 알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사령관은 어디까지 북진, 누구는 어디까지 진격,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북경에 있는 중국 수뇌부들은 이미 미군의 진출 상황을 꿰뚫고 있었죠. 바로 손자가 얘기하는 지피지기가 정말 전쟁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은 미군은 지고 있었어요. 왜? 자기를 다 까발렸으니까. 근데 북경에선 이미 사령관의 캐릭터, 전적 이런 것까지 다 손에 쥐면서 미군의 진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황은 정말 뒤집어집니다. 노도와 같이 북진했던 우리 연합군은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처절하게 당합니다. 우선 평양 이북에 진출선을 만들어 놓고 중공군이 산맥 곳곳에 몸을 숨깁니다. 이때 한국군 6사단, 물론 6사단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압록강 물을 떠야 된다. 물 뜨면 통일이 옵니까? 근데 물 뜨러 갔어요. 6사단은 벌써 중공군이 몸을 숨긴 산맥 사이, 저규령 산맥입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고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그 장면도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맥에 나무와 풀로 자기 몸을 가린 중공군이 지켜보고 있는 계곡 속으로 6사단이 이동을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처절하게 당합니다. 6사단은 대단히 놀라운 전과 개전 초에 상당히 잘 싸웠던 6사단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곳곳에서 당합니다. 매복, 우회, 포위, 기만, 이 사고에 전쟁의 사고로 무장했던 이 중공군한테 무참하게 당하는 게 바로 중공군 1차 공세입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중공군이 공세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척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 포로들이 많이 잡혔어요, 중공군한테. 근데 도망가게 놔둡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말을 흘려요. 영어로 알아듣게끔 무슨 수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곧 돌아가.
우리는 곧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군 포로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풀어줘요. 후방으로 도망온 미군 포로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중공군 돌아간대. 이때 방문했던 도쿄 유엔군사령부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때 역시 방심합니다. 원래 비정규, 잠시 있다 다시 돌아갈 군대로 간주했던 이 전략적 엄청난 판단 착오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2차 공세가 또 시작이 돼요. 유엔군 메가더 장군은 정말 대단한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이분이 호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필리핀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상륙작전을 벌인 명수죠. 근데 하지만 너무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차 공세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쓰라림을 다 잊어버리고서 자, 전군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명령은 아니죠. 구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보내자. 무슨 얘기예요? 얼른 크리스마스 12월 24일까지 끝내고 빨리 고국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들이 도쿄에서 보낸 도쿄 유명 백화점의 선물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답니다. 돌아가면서 동경에 거쳐갖고 가족들의 무슨 선물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 군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벌어진 중공군 2차 공세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엄청나게 당합니다. 동부전선에서는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 1해병사단이 중공군 수만 명한테 포위돼 거의 10만 명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죠. 하지만 장진호에서는 기적적으로 중공군 병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함흥, 흥남 철수작전까지 이어지는 성공적인 작전을 벌여요. 하지만 주력이 몰려있던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한테 형편없이 깨집니다. 이때 바로 이어지는 게 3차 공세에서 결국 우리의 수도 서울을 내주는 처참한 후퇴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1년 5월 달에 강원도 인제, 현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참패를 또 기록합니다. 3군단이 중공군 1개 중대한테 중간이 뚫려갖고 후방에 있는 조그만 고개, 아주 협소한 고개를 점령당한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는 6.25 전쟁 동안 2개 군단이 무너지는 참패를 당해요. 중공군한테 당하는 겁니다. 군단이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입니다. 보통 3개 사단이 하나를 이룰 때 군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군단이 적의 소수 정예 병력한테 무너지는 사례는 사실 전사에서 언급하기 정말 참담하게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중공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공군은 당나라 군대, 인해 전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오해를 하지만은 만약에 중심이 서고 뚜렷한 조직과 명령 체계를 갖출 때 중국인이 싸울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게 바로 6.25 전쟁 때 중공군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 중국의 면모를 들여다봐야 돼요. 불과 70년 전에 벌어진 이 땅에서 벌어진 우리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한 체험입니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잘 싸웠던 군대예요. 그리고 무기와 장비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던 중공군이 미군, 영국군, 프랑스 군대 엄청나게 16개국 군대가 뭉친 연합군을 상대로 이 정도의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쉽게 봐서는 정말 곤란한 대목입니다. 결국 중국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화평굴기라고 얘기합니다.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뜻이죠. 그 화평과 굴기라는 이 두 워딩 속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중국의 기본적인 모략적인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화평은 정말 평화로운 명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 내용은 일어서겠다라는 얘기죠. 듀얼, 이중 구조예요. 겉의 명분과 이상, 그 실질적으로 중국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연역들, 이 중국이라는 개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면모들을 이렇게 복합적인 시선으로, 착잡한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화평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국력의 끊임없는 신장, 그리고
국방력, 과학력, 금융 이런 쪽에 힘을 집중하면서 불과 40년 만에 미국을 위협하는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해버렸죠. 이게 바로 중국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모략의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연역한 지금의 결과입니다. 70년 전에 경험했던 이 중국의 어떤 모략적인 속성 같은 것도 우리가 체화하고 다시 끌어들여서 연구하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교류죠. 한 2000년 넘는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중국과 든든한 이웃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모략으로 무장한 중국의 문명성과 우리 한반도 이미 자유와 민주를 이식해갖고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경우와 이제 앞으로 충돌할 요소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어떤 모략적인 속성 그리고 문명적인 어떤 토대 이런 걸 좀 복합적인 시선으로 잘 들여다보면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